네, 요 발표는 제가 네티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한 만으로 해서 13년 정도로 해왔는데 하면서 이제 겪은 일들을 간단히 어떻게 느꼈는지, 또 여러분이 만약에 프로젝트를 하시게 된다면 또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될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한번 하나의 발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혹시 네티 프로젝트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손 들어 주시겠어요? 생각보다 많네요. 그럼 네티 프로젝트가 뭐 하는 프로젝트인지도 아시나요? 네, 들어보신 분은 계시지만 실제 써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소개도 하고 또 프로젝트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설명도 약간 드리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간단히 소개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티라고 하는 것은 지금 파이콘인데 웬 자바 프로젝트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상에서 동작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라는 건 어떤 프로그램을 쉽게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뼈대 역할을 하는 라이브러리 같은 것이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라든지 서버 같은 소켓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게 해주는 프레임워크인데요. 네, 쉽고 빠르게만 되는 게 아니라 이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틀을 따라서 개발을 하게 되면 유지 보수가 쉬운 형태의, 그러면서도 성능은 좋은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성능을 위해서 비동기라든지 이벤트 기반의 어떤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채용을 해서 성능상에서 이점을 최대한 가져가고, 또 서버를 개발할 때 보통 서버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서버 개발할 때 좀 더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소켓 프로그램을 짠다 그러면은 파이썬으로 뭐 트위스티드나 뭐 여러 가지 쓰실 수도 있겠지만 네티를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 자바 버추얼 머신 기반으로 뭔가를 개발하게 된다 라고 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어떻게 성장해 왔느냐, 물론 13년 동안 개발을 했지만 이런 수치 같은 것을 집계해 본 것은 사실 제가 작년에 트위터에서 발표를 했을 때였는데요. 그때 이제 현재 프로젝트가 네티 프로젝트가 깃허브에서 호스팅이 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이 3,200개, 포크가 1,500개 정도였는데 2015년에는 별이 5,000개, 포크가 2,500개, 그리고 컨트리뷰터 수가 122명에서 166명으로 늘었죠. 그래서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깃허브상의 순위를 보게 되면은 별이나 포크를 받은 자바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기준으로 했을 때 나름 순위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순조로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이게 재밌는 것이 이걸 진행하는 사람들이 전부 이제 같은 회사 소속의 사람들이 아니라 전부 이제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개발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 좀 흥미로울 수 있죠. 보통 이제 작은 규모의 오픈 소스 프로젝트는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이제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 것을 넘어서서 이제 좀 더 글로벌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랑스럽다고 할 수도 있고 고무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가 인기가 있긴 한데 어디서 쓰이고 있느냐를 말씀드려 보면은 사실 뭐 소켓 통신을 하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쓰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웹 서비스,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트위터 같은 회사도 있고요. 그 외에 뭐 많은 여기서 이름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많고요. 그다음 인스턴트 메시징 같은 경우도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라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경쟁사인 K모사라든지 뭐 다양한 곳에서 모두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멀티플레이어 게임 같은 경우도 사실 게임에서 자바 버추얼 머신 기반의 서비스를 과연 하느냐, 그게 좀 회의적인 부분이 들 수가 있긴 한데 실제로 사용하는 곳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것은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있는 그 마인크래프트 같은 게임들이 이제 네티를 기반으로 해서 통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은 전통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보다는 카산드라라든지 아니면은 오픈TSDB 같은 NoSQL 스타일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네트워크 레이어를 직접 개발하지 않고 네티를 가져다 쓰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죠. 그 외에 이제 고빈도 거래 같은 데서도 예상 밖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미디어 스트리밍은 뭐 레드5 같은 플래시 미디어 스트리밍 서버 오픈소스 있죠? 그런 데서도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거의 모든 소켓, 자바 버추얼 머신과 소켓을 쓰는 분야에서는 다 쓰이고 있고 또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프로젝트가 어떻게 시작했느냐를 생각하면은 기본적으로는 그냥 개인의 어떤 개발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시작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게 2001년, 그러니까 대학교 한 2, 3학년 때인데요. 요때 이제 아르바이트로 이동통신사와 연동을 해서 SMS를 전송시켜주는 서비스를 개발하게 됐어요. 근데 이때 2001년이면 상당히 초기긴 한데 제가 자바에 관심이 많아서 자바로 이제 서버를 개발하게 된 거죠. 네, 당시엔 이동통신사가 3개가 아니라 5개였죠. 011, 016, 017, 018, 019 이렇게. 그래서 5개의 이동통신사가 전부 희한하게도 프로토콜이 다 달랐어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게 SMS 전송을 위한 표준 프로토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독자적인 프로토콜을 쓰고 있었다는 건데요. 어쨌든 뭐 현실이 그러하니까 다 구현을 해야 했는데 프로토콜 문서를 받아보니까 이 프로토콜의 형식, 그러니까 메시지 자체의 형식은 다른데 메시지의 종류라든지 메시지의 흐름 이런 것들은 전부 공통인 것이죠. 즉 SMS를 전송한다는 그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똑같은 프로토콜을 전부 사용했는데 전문 형식만 다른 프로토콜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라면은 내가 5군데 프로토콜을 전부 다 따로 구현하는 게 아니라 전문 형식을 엔코딩하고 디코딩하는 부분, 그리고 그 전문을 어떤 추상화된 객체로 만든 다음에 그걸 처리하는 비즈니스 로직 처리 부분, 이렇게 2가지로 분리하는, 즉 separation of concerns를 하게 되면 기존에는 전문 해석하는 거 5개, 비즈니스 로직 5개, 그래서 10개가 필요했는데 전문 해석하는 거 5개랑 비즈니스 로직 하는 거 1개만 있으면 되니까 작업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쉽게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개발 시간을 단축하는 게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게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기다 보니까 메시지를 받으면 메시지를 받았다고 응답을 주고, 메시지 발송 결과에 대한 알림이 오면 그걸 받았다는 알림을 주고 데이터베이스에 그 전송 결과를 쌓는다든지 어떤 이벤트에 반응하는 형태로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게 되죠. 메시지니까 특히나요. 이런 경우에 보통 우리가 GUI 개발할 때 이벤트 기반으로 많이 개발을 하잖아요. 버튼이 눌리면 버튼이 눌렸을 때 그거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가 호출이 되듯이 메시지가 왔을 때 메시지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가 호출이 돼서 나는 그거에 대한 받은 메시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그 메시지 처리하는 로직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면 개발이 편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개발을 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 프레임워크를 다
다 만들고 그 위에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좀 힘이 드는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짜라는 A는 안 짜고 라이브러리 A를 먼저 짠 다음에 짠 꼴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많은 공부가 되고 또 공부도 되고 또 그래서 프로젝트가 또 잘 되고, 알고 보니 다른 사람들도 이런 기능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왜 공개했느냐, 이거를 그냥 나 혼자만 써도 되지 않았느냐. 사실 당시에 이제 오픈소스에 대해서 약간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한국어로 번역된 책이 뭐가 있을까요? 그 오픈소스, 말 그대로 제목이 오픈소스인 책이 번역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픈소스의 그 뭐 성당과 시장 모델이라든지 뭐 기존의 오픈소스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던 시그윈이나 레드햇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 이런 것들이 실린 책이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오픈소스가 정말 가능성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협업을 통해서 재미있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또 뭐 기본적으로 내가 프로그램을 짜면은 나만 갖고 있는 것보다는 남들이 같이 즐거워해주고 같이 이야기하고 하면 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픈소스를 하면 또 세계가 다 쓰는 소프트웨어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리누스 토발즈가 말했듯이 뭐 그냥 재미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관심을 좀 받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오래전 일이라 이게 이런 이유로 딱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드리기엔 좀 힘든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대체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 그리고 또 그때는 대학생이고 또 젊었고 뭐 약간 시간도 많았고 그래서 시작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지난 13년 동안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쨌든 시작을 했으면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대단히 재미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내 프로젝트지만 사용자가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내 프로젝트가 나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게 아니었구나. 다른 사람들도 이 프로젝트를 필요로 하는 게 맞구나. 즉 내가 생각한 게 맞구나 라는 거에 대한 확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프로젝트 회사에서 보통 프로젝트를 하면은 내가 리드가 되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근데 여기서는 내가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니까 내가 프로젝트의 주인인 거죠. 그래서 내가 CTO면서 내가 고객 응대도 하는, 즉 프로젝트의 창시자, 프로젝트의 신인 거죠. 그래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힘을 얻었다고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더 재미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또 혼자 하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를 막 해볼 수도 있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버그가 있으면 프로젝트가 내 프로젝트가 아니면은 릴리즈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기능 변경이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프로젝트의 하위 호환성 문제라든지 로드맵에 따라서 그 버그가 언제 고쳐질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내가 빨리 고치고 싶은 버그도 좀 늦게 고쳐서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내가 신이기 때문에 버그가 있으면 오늘 고쳐서 릴리즈 해주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 정말 끝내주네요 뭐 이렇게 칭찬도 받고, 그러면서 상당히 재미있는 여러 선순환들이 일어나게 되어서 프로젝트가 성장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운이 좋아서 프로젝트가 성장을 하면 재미없는 일이 또 생기기 시작하죠. 왜냐면 프로젝트가 커지면 이게 더 이상 혼자만의 것이 아니게 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처음에는 내가 혼자서 시작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규모가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인기를 끌게 되면은
버그 리포트라든지 뭐 질문 이런 것들은 점점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실제 프로젝트에 공헌을 하게 되는, 예를 들어 풀 리퀘스트를 보내는 사람의 수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아직 규모상으로 아주 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 컨트리뷰션, 즉 코드상의 컨트리뷰션을 하는 사용자는 많지가 않은데 사용자는 많아지는 그런 어떤 임피던스 미스매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을 많이 했더니 일이 더 많이 생기고, 일을 조금 하면 일이 더 조금 생기진 않고 조금보다는 좀 더 많이 생기는 그래서 어쨌든 일을 하면 할수록 일이 더 생기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바쁘다 보면은 또 컨트리뷰터도 별로 없고 하면은 조금 코드의 뭐랄까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코드를 넣기도 하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현업의 일이 바쁘기 때문에 이걸 좀 대충 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똥을 싼다고 하죠. 그래서 내가 싼 똥에 내가 자빠진다고, 나중에 이제 그게 다시 돌아와서 그 문제 때문에 나중엔 더 큰 문제가 생겨서 더 코드를 많이 짜야 되는 뭐 이런 경우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기본적으로는 발런티어십에 기반해서 내가 혼자, 내가 남는 시간에 특별히 돈을 받지 않고 하는 일이지만 어쨌든 간에 커뮤니티라는 게 형성이 되고 하다 보면은 꼭 좀 이상한 사람들이 가끔씩 오게 됩니다. 보통 이제 그런 사람들을 프로젝트의 관리자, 프로젝트의 CTO로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코드를 다루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다뤄야 하는 일이다 보니까 또 좀 피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내가 원래 이런 일을 원해서, 그러니까 재미를 즐기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회사 일처럼 일이 많아지고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해결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위기이기도 한데 기회이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실 만약 이 프로젝트를 시작 안 했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해서 더 가치가 있다고 해야 할까? 그래서 예를 들어 회사에서 단순히 팀원으로서만 일했다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겪을 수 있었으니까 뭔가 좀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은 사원이지만 팀장님으로서 이런 일을 나중에 겪게 됐을 때는 이런 경험이 도움이 되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또 아니면은 프로젝트가 커가면서 소프트웨어는 어쨌든 복잡성을 관리하는데 이제 상당히 복잡성을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의 기술적인 어떤 갈등,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도전처럼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해결하고 아니면 해결하는 과정을 잘 겪으면 오히려 나한테 플러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회사에서만 겪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픈소스에서도 좀 더 앞서서 경험을 하고 그걸 통해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위기가 발생했을 때 너무 힘들어만 하지 말고, 어차피 또 회사 일과는 또 다른 게 남는 시간에 하는 거고 하다 보니까 또 내 프로젝트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거를 막 죽자 살자 해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발짝 물러서서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걸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어떤 지점을 찾게 된다면 뭐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쯤 되면 거의 인생 수업이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다 해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하다 보면은 일이 많다고 해서 막 오버타임까지 하면서 막 다 해결하게 되는데, 사실 그 중에 정말 우선순위가 극도로 높은 일은 많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의 경우에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다기보다는 그 이슈를 리포트한 사람한테 한번 당신이 이 일을 책임지고 나서서 한번 작업해 보는 건 어때요?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렇게 해서 컨트리뷰션을 계속 잘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아예 팀에 들여서 그 사람이랑 같이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해서 나 혼자 하던 것을 다 함께 함으로써 좀 더 부하를, 나 자신에게 들어오는 부하를 낮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략을 사용하게 되면은 협업하는 재미도 느끼게 되고, 또 당장 급하지 않은 이슈는 약간 좀 우선순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좀 더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죠. 또 모든 그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그 DRY라고 해서 Don't Repeat Yourself잖아요. 그래서 굳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내가 하지 않고 기계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스크린샷을 제가 몇 개 넣어놨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소나라고 하는 정적 분석 도구입니다. 그래서 풀 리퀘스트가 오면은 풀 리퀘스트의 변경사항 부분에 대해서 이 소나라고 하는 도구가 정적 분석을 수행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발생한 이슈들이 전부 수정되기 전까지는 내가 직접 보지 않아도 되고, 이런 거예요. 이런, 아니면은 컨트리뷰터한테 이런 문제가 해결이 먼저 돼야 한다라고 알려주면은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에는 내가 코드를 일일이 처음부터 다 보고, 뭐 예를 들어서 라인의 끝에 빈 문자열이 있다든지 이런 아주 사소한 스타일 에러, 이런 거는 내가 안 봐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타일 에러가 있으면 빌드가 실패해 버린다든지 하는 식으로 했어요. 그 외에 이제 스파크 프로젝트도 비슷한 것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모든 테스트가 패스하는지, 그 다음에 머지가 제대로 되는 패치인지, 그 다음에 뭐 퍼블릭 클래스가 어떤 게 추가됐는지, 이런 퍼블릭 API의 변경사항,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보고하는 거. 이거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기계가 해주면은 좀 더 사람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죠. 또 잘 되어 있는 프로젝트가 이제 러스트 같은 게 있는데요. 러스트 프로젝트에서는 BORS라고 해서 하는 봇이 있는데, 그 봇을 이용해서 봇이 테스트도 돌려주고, 그 다음에 봇한테 명령을 하면은 자동으로 머지도 해주고, 이런 것까지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위임할 수 있는 일들을 전부 다 위임을 하게 되면 좀 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여유도 있게 되고, 좀 더 프로젝트가 덜 안 재미있어진다. 그러니까 조금 지루한 부분이 줄어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당장 해결해야 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떤 문제는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끝내주는 기능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이 우리 무슨 회사에서 꼭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제일 유명한 뭐 트위터, 페이스북, 애플에서 이 기능이 꼭 필요하니까 이번 릴리즈에 꼭 넣어주면 안 될까?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서둘러 내놓다 보면은 이런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다 쓰기 때문에 하위 호환성이라든지 API의 호환성 같은 게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퍼블릭 API를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적당히 대충 만들었는데 그걸 사람들이 다 쓰고 있으면 나중에 그걸 고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아니면 디프리케이션을 하고 새 API를 추가하고 디프리케이트 된 API를 삭제하고 삭제된 API를 누가 아직까지 오래된 버전을 쓰다가 업그레이드 했더니 에러가 났다고 또 리포트를 하고, 그럼 잘못했다고 또 알려주고, 근데 그 사람이 초보자면 또 그러면 이게 내가 다시 프로젝트가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한다는 것은 물론 좋은 기능이 있다면 빨리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그런 기능을 좀 더 제대로 해서 내놓을 수 있는 기회도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일할 때는 어떤 시간적 제약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끊고 다음번에 개발한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또 회사라는 어떤 정해진 조직 안에 있기 때문에
하위 호환성을 좀 깨뜨리면서 작업을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데 오픈소스는 그런 부분이 다르더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명심을 해서 진행을 하면은 좋았겠다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제대로 한다, 제대로 리뷰하고 잘 하면은 시간이 들지만 아이디어가 숙성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좀 더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아직 이 기능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했는데 릴리즈를, 그러니까 베타에서 파이널 릴리즈로 넘어가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짧다. 그러면 사용자 피드백을 충분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파이널이 나온 다음에야 사용자들이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하면은 이제 되돌리기가 힘든 아까와 같은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사용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시간, 그런 것들을 여유 있게 잡아서 하면은 좀 더 덜 재미있는 일이 덜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단순히 그냥 잠깐 잊고 지내다 보면 그게 다른 방향에서 아예 새로운, 즉 문제를 아예 없애버리는 해결책이 나온다든지 그런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시간을 너무 서두르지는 않되 제대로 하는 것 위주로 작업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더라. 아니면은 당장 내놓아서 빨리 피드백을 받는 게 더 좋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API 자체에서 이 패키지는 익스페리멘털 하기 때문에 나중에 바뀔 수 있다라고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베타라든지 알파 같은 베이즈를 충분히 둔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면 제 경우에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 있었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랑 이제 싸움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싸워봐야 나만 손해죠. 그래서 여기 만화에서도 엄청 유명한 만화인데 이렇게 날밤을 새게 되면 결국에는 나만 손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살다 보면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일 때도 있고 일이 피곤하고 하다 보면은 짜증도 나고 하는 게 다 당연한 일인데요. 그래서 항상 내가 과잉 반응하는 것은 아닌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게 그 사람이 프로젝트 욕을 막 해요. 근데 이게 나한테 욕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프로젝트에 대한 욕인 거죠. 그러면은 굳이 내가 기분 나쁘다기보다는 이 프로젝트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너한테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그 문제가 뭔지 사실 잘 이해를 못 하겠다. 좀 알려주면 안 되니?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끊고 들어가게 되면 그쪽에서도 약간 좀 또라이 질량이 감소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보통. 그래서 그 사람이 좀 잘 표현을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좀 표현 방식이 투박해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천천히 이끌어 나가게 되다 보면 의외로 이제 좋은 피드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프로젝트 사용성 상의 어떤 측면에서의 문제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이제 프로젝트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못하고 사용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초보자인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처음 사용하는 입장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게 사용성상의 어떤 내 프로젝트의 사용성상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이렇게 잘 구워 삶으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는,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그냥 나는 약간 감정 노동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일단 잘 이야기를 들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좀 이상한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그냥 답장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괜히 했다가 이제 옆에 그림에 계신 분처럼 이제 날밤을 까게 되는데요. 굳이 이렇게 해서 서로 인생 낭비하지 않는 게 좋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가 엄청 많고 또 해결하는 방법도 많고, 근데 이 모든 문제가 왜 내게 생겼냐. 솔직히 이게 하긴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겼을까. 나도 잘 모르겠다. 힘들기만 한 것 같다. 이게 다 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이죠. 예. 근데 그냥 했으면은 이런 문제가 안 생겼죠. 왜냐면 잘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프로젝트가 성장을 했고,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이제 그 또라이 질량이 상승하게 된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어쨌든 명원이 겪게 될 문제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해야 될 이슈가 내가 평생 동안 해도 다 해결을 못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을 하면 일을 할수록 이슈가 더 생기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성장하고 하다 보면 일이 더 생기기 때문에 팀이 이슈를 해결하는 속도와 그 팀원들의 기대 수명을 곱해봐도 해결할 수 있는 이슈의 수보다 훨씬 작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일은 있다라고 생각을 그냥 받아들이고, 또 문제가 되는 게 기존에는 일과 삶 사이의 어떤 균형에 대해서 많이들 다루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하나가 더 생겼어요. 그래서 일과 삶과 오픈소스 프로젝트 사이의 균형, 아니면 그냥 다 같이 사는 공생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생기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가 성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치킨집 내놓으면 옆에 치킨집도 생기듯이 경쟁자나 아니면은 우리 집은 그냥 치킨만 했는데 다른 집은 세상에 순살 치킨이랑 양념 치킨까지 해요. 그러면 이거는 비즈니스를 파괴할 수 있는 어떤 디스럽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쟁자라든지 아니면 디스럽터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런 쪽들과의 어떤 경쟁이라든지 그런 게 계속해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멤버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어떤 멤버는 한국에 살지만 어떤 멤버는 일본에 있고 어떤 멤버는 독일에 있고 어떤 멤버는 미국에 있다. 이러면은 이제 완전히 분산된 팀이기 때문에 그런 팀 멤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보통 이메일이나 아니면 메시지로 하게 되는데 우리는 보통은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는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만으로 어떤 뉘앙스를 전달하고 그런 것들을 또 영어로 해야 되고 하는 게 어떤 하나의 벽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하다 보면 또 늘게 되기도 하고 또 발전하는 계기가 되게 되기도 합니다. 또 다행인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영어를 잘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라고 다 영어 잘하는 거 아니고 일본 사람들은 특히 더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런 걸 이해해가면서 하다 보면 또 재미도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프로젝트가 크게 되면 하위 호환성 문제라든지 구버전에서 신버전으로의 마이그레이션, 버전이 메이저, 마이너, 마이크로로 돼 있다고 했을 때 마이크로만 올라갔는데 하위 호환성이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보호라든지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가이드, 이런 것들 문서화, 그 다음에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이런 A라는 용도로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B라는 용도로 프로젝트를 써버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B라는 그 용법에 대해서 프로젝트가 수용을 할 것이냐 수용하지 않을 것이냐, 수용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소프트웨어 진화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판단하고 또 겪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하다 보면 이제 내가 프로젝트의 노예가 된 게 아니냐, 노예 12년이 아니라 노예 1년 더해서 13년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좋은 게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럼 이렇게 힘든 걸 왜 하냐, 이제 힘들 때는 나도 잘 모르겠다, 이거 하던 거니까 계속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막 때려치고 싶다, 이제는 딴 거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기분이 좀 좋을 때는 이걸 하면서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내가 나아간다는 어떤 느낌을 받고, 그 다음에 잘 모르는, 그러니까 직접 만난 적도 없는 동료들과 함께 기술적으로도 성장하고 인간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 커리어 면에서 좋고, 그래서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전에 다니던 직장인 레드햇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있는 라인이라든지 이런 곳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또 기분이 아주 좋을 때는 이걸 함으로써 이제 세상이 더 나은 곳이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약간 뭔가 내 옆에 천사가 앉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하면은 힘들 때 빼고는 다 좋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가끔씩 메일도 보내주시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시작하면 좋겠느냐, 그냥 하면 되는데 왜 사람들이 물어보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알고 시작해서 다 하면은 동네 치킨집도 다 잘 됐겠죠. 근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걱정하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빨리 시작을 해서 만약 새로운 프로젝트라면 선점 효과도 누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새로운 시도를 여러 번 해보면서 또 부딪히기도 하고 또 실패도 하고 또 성공도 해보고 하면서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스타트업을 할 건데 스타트업을 하기 전에 걱정을 한참 하다가 페이스북이 딱 떴는데 저거 내가 하려고 했던 건데 이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시작을 한다고 이렇게 프로젝트가 커져서 13년 동안 이것만 하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고요. 하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는 것도 좋지만 과정적인 측면에서 회사에서는 겪을 수 없었던 어떤 일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수행하는 법, 그 다음에 내가 한 이 작업물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설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보여주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프로젝트를 만든 다음에 웹사이트에 공유를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레딧이라든지 해커뉴스에 올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동감을 얻어낸다든지 할 수 있는 어떤 웹사이트라든지 그 프로젝트의 미션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시키고 이런 것들을 직접 해보는 과정, 그리고 혼자서 작업하는 재미, 그리고 함께 일하는 재미, 이런 것들을 함께 느껴보는 것, 그리고 그런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은 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경험,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성장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해볼 만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해서 팔이 날리고 그냥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해보면, 계속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또 그러면 과정에서 또 성장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